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사. 오늘은 337쪽부터 나오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제2차 미서공동회의 결렬 이후의 사항입니다. 미국은 결렬 이후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죠. 미국은 1947년 10월에 유엔 총회에 단독으로 한반도 문제를 상정합니다. 당연히 소련 등 사회 주가들은 불참하겠죠. 유엔 결의 총회 결정은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파견을 결의합니다. 이때 유엔 가입수는 한 51개국 정도이기 때문에 유엔이 결성된 지는 1년 정도 된 시기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안에 따라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발견됩니다.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사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등 8개 국가들이 대표로 된 위원회가 1948년 1월 9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소련은 유엔 총회 결정안을 받아줄 수 없었죠.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입국을 거부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위원단은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유엔 총회에 다시 자문을 요청합니다. 1948년 2월 26일 날 미국은 유엔 소총회에 한국 문제를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안이 결정되는데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활동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안이 제출되게 되죠. 결국 투표 결과 1945년 48년 5월 11일로 선거가 결정됩니다. 바로 남한마의 총선거 50 총선거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결국 이 결정을 따르게 되면서 가능한 지역만의 선거안이 결국 시도됩니다.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 분단이 가까워지는 선거를 결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50 총선거라 불리는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해방 4년간 연표를 EBS E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온라인 클래스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남북 협상입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주도했던 남북 협상이죠. 김구는 남한만의 총선거가 시일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설날인 2월 10일 날 3천만에게 눈물로 고함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 그것이 영원히 양국 영토를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 있고서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가 38도선을 100곳으로 지을 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데 협력하지 않겠다. 3천만 동포 자매 형제여 건전한 조국을 위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김구는 분단의 위험성이 있는 2월 10일 날 이 글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분단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결국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남북 협상을 제안합니다. 특히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지도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지도자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북한은 그 대신에 평양에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합니다. 줄여서 연석회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회의는 남북의 50여 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69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김구는 4월 19일, 김구식은 4월 21일 38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김구의 일행이죠. 김구가 38도 넘기 전에 이 라인에 서서 그걸 껐죠. 이분은 신문기자 같고요. 이 두 분은 김구의 아들이고 이 분은 김구의 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연석회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김구는 물론 한번 가서 연설을 하긴 했죠. 그래도
이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그 대신 김구는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과 따로 남북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었죠. 교과서 337쪽에 이 회의 내용이 결정이 나옵니다. 1번 외국 군대 즉시 철수, 내전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 통일 임시정부 절차 합의, 남조선 단독 선거 반대 협의를 이끌어냅니다. 그 이를 통해서 김구는 이 남북의 분단을 막고자 했었죠. 이 사진은 김구가 연석회의에서 연설해서 절대 남한만의 단독 선거나 분단은 안 된다고 열렬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인 338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은 사실은 뭐 실패를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우리 역사에서 많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사점을 알려주는 거죠. 김구의 행동은 사실은 어찌 보면 시의 흐름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죠. 절대 분단은 안 된다. 단독 정부는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일 내용들은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두고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 4.3이고요. 두 번째는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입니다. 네, 첫 번째 제주 4.3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주 4.3은 제주도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진에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주 4.3은 338페이지 아랫부분에 오면 진실화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주 4.3을 정의했습니다. 밑에 이렇게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 기점을 하여 경찰과 서청의 단합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당 무당제가 봉기한 이래로 1954년 9월 12일 한라산 금쪽지대의 전면 개방될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북청년이라는 단체는 뭐냐? 1946년 11월에 결성됐는데 북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루어지죠. 토지개혁, 노동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거나 이 땅을 만지고 있던 지주 출신들이 많은 잃게 되죠. 특히 교회나 이런 것들도 자기 재산들 다 뺏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 내려와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그들의 20대, 30대 젊은 10대,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반공적이고 우익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경찰은 이 세력을 이용해서 각종 단체들을 탄압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4.3의 일지를 보면 1947년 3월 1일 날 민족주의 민족전선 자익단체의 3.1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주경찰은 그 행사에 대해서 불만이었죠. 왜냐하면 경찰들은 대부분 친일파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가 불만이었는데 경찰이 말을 타고 가는 중에 어린아이가 그 말에 부딪혀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말을 내려서 아이를 보호하거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경찰은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거기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뭐야 왜 이렇게 하느냐, 야 사과해라, 그렇게 하니까 제주경찰들이 거기에 총을 발포하게 됩니다.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주 지역은 전체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도청을 시작으로 3.1 사건에 항의하는 민간 총파업이 벌어집니다. 미국이나 미군정이나 경찰들이 조금 그 뒤에서라도 수습했다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겠죠. 민간 단체나 관공서까지 공무원들까지도 그 전체 직장인 95%가 파업할까지 엄청난 큰 방향을 일으킵니다. 여기 때도 미군정은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3일 날
제주 4.3이 벌어지는데 그 원인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3.1절 경찰 발포에 있습니다. 두 번째 3월 10일 민간 총파업 때 미군정이 너무 강력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미군정의 불만이 강해졌고요.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서북 청년단의 테러나 신경찰의 가혹한 행위가 결국 경찰들의 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겪고 새로운 제주도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제주도민들을 2,500명이나 대거 건거한 등 제주도민에 대해서 이 친화적인보다는 강력하게 억누르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제주도민의 불만이 제주 4.3으로 폭파하게 됩니다. 1948년 4월 3일 날 제주 4.3은 일어나게 됩니다. 제주도 남조선 노동당, 우리 책에 있는 남노당이 350명의 무장대를 이끌고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의 경찰서를 일제 공격합니다. 친일경찰 4명과 우익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미군정은 이 50선거를 어떻게 하면 치르기 위해서 이 무장대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민들은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두려움에 다 피난을 갑니다. 제주도 한라산 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1948년 5월 10일 날 50 남한 단독 선거에서 50 총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소를 과반수를 미달로 무효 처리됩니다. 결국 제주도 선거구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가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제주도에서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독립되고 나서는 미군정의 지원을 받고 강력한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송효찬 구 연대장은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에 들어간 내륙 지역에 통행한 자들은 폭도로 간주하여 총살에 처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초토화 작전인데요. 우리 그림에 보듯이 해안에서 5km 이내는 모두 이유를 불문하고 폭도로 간주해서 죽인다는 거죠. 실제 이 작전은 일본이 2차 대전 때 자주 사용한 작전입니다. 초토화를 통해서 이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전쟁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승만이 거기에 더불어 11월 17일 날 제주도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군사적인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 초토화 작전이 엄청나게 강력했는데 그 300개의 마을이 없어집니다. 제주도 전체 주민의 9분의 1이 희생당하는 거죠. 그리고 토벌대에 의해서 무장대 말고 이 정보군에서 전체 학살의 84.3%가 이뤄졌고요. 무장대는 한 11.3%. 사망자의 3분의 1이 어린이, 여성, 노인의 만큼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 9월 이전에는 1000명 정도 죽던 일들이 48년의 10월에 이후에 초토화 작전 이후에는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30배에 달하는 강력한 진압이 이루어집니다. 무장대는 수 따져봐야 5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무장대를 도와줬거나 무장대로 의심되거나 아니면 초토화 작전에 동의하지 않거나 초토화 작전을 몰랐을 경우에도 이유 없이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희생된 제주 4.3 희생자 통계를 보면 14,000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10,000명, 행방불명이 3,000명이 이르죠. 이렇게 되면 가족들로 하면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가족들 보면 저보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연령도 나이에 구분 없습니다. 10살부터 70세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도 남녀 구분 없이 남자들이 여자였는데 특히 남자들이 10,000명에 죽게 되죠. 그래서 제주도에 예전에는 남자가 좀 귀했다 하죠. 그래서 이제 학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살의 연전을 가보면 첫 번째 장소는 워낙 많겠지만 그 중에서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예전엔 정뜨르 비행력 불렀죠. 일본이 만든 비행적인데 정뜨르는 제주도 말로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발굴했는데 제주공항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1번, 2번 발굴했는데 거기서 수만 개의 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집단 학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몰아넣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발굴하면 이만큼
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공항은 사형수 249명, 물론 사형수란 것도 뭐 결정은 하는 거죠. 그리고 예비 검속자, 앞으로 여기에 4.3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토벌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500명이 더 죽은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49년도에 죽고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부터 500명이 더 추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도합 이 지역에서도 한 600명 정도 700가량이 죽었고요. 결국 여기서 이 발굴한 가운데 6년간 또 발굴 같아 388 유해를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찾아내 못했죠. 그리고 성사일출봉도 상처가 심합니다. 이 성사일출봉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보고 내려오는데 이쪽 해안가에 가보면 일본이 만든 이 굴들이 많고요. 여기서는 이 바닷가에서는 제주 도민들이 여기서 200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학살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특히 학살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족 지역별로 마을 단위로 같은 날에 제사를 지냅니다. 보통 마을 단위로 죽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끌려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조금 그런 데서 지역별로 슬픔이 큽니다. 마을 단위가 없어진 데도 많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제주 4.3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지역이 학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입니다.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 많이 부르죠. 이 사건은 제주도 4.3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대한민국 전국수립위원회인데요. 10월 15일 16일경에 제주도에 파병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월 19일 10시경에 제주도로 출항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14연대 하사관이었던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제주도 출병 거부를 하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 일으키고 나서는 14연대 일반 병사들과 그리고 여러 지역 퍼져가는 민중, 지방에 있던 자익 세력들이 대거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분단된 정권과 친일파, 친일 정권 경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수를 시작으로 순천, 광양, 보성, 장흥, 고흥, 화순, 곡성, 구례, 남원, 화동, 함양까지 전라도 동부 지역과 경상남도 조금의 서부 지역이 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애국 동포들이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인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파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 우리의 강령은 두 가지다. 동적 상전의 결사반대, 미국 즉시 철퇴,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제주도 파병 명령 거부입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지금 하나의 도지만 이때만 해도 8월 1일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지역은 전남 지역이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민을 주기를 하는 거부 마음과 분단을 거부하고 통일된 조국을 위해 투쟁하는 제주도민을 주기로 한 파병을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군대 내에서 남로당 소속의 하사관이 많았었는데 10월 초에 오동기 연대장 이래 부르는 분이 김구 계열인데 이분이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서 우리도 언제 얼마 남지 않아서 체포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국군과 경찰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봤듯이 친일 세력이 강력했고요. 국군은 원래는 이제 경찰 보조적으로 미군정을 만들었는데 이 모병이 어려웠어요. 군대 간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상들 인물들이 좀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모든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군하고 경찰 사이에서는 출동하는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군이 경찰 보조적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있었고요. 국군에서는 경찰이 친일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기군은 10월 20일 여수, 10월 20일 사시경 순천을 점령하면서 10월 22일 이후이면 전남 동부 지역을 장악합니다. 여수, 순천, 보성, 광양, 구례, 공정을 했죠. 근데 점령 지역은 점령 시간은 일주일에서 3일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짧은 시기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큰 역할은 하지 못했죠. 정리해보면 여수, 순천 사건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이승만 정부의 실정과 분단 정권의 수립에 대한 비판, 친일 경찰의 탄압, 경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민중들과 일반 병사까지도 다 참가하게 된 거죠.
결국 정부는 10월 27일 날 정복을 통해서 여수 지역을 전면 탄압했는데 이때 진압한 사람들이 이 미국이 임시 고문단이라 보냈던 이 미군과 만주군 출신들의 장교들이 출시했죠. 만주군 쉽게 말해서 만주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의 계례국에서만 했던 뭐 간도 특설대가 있는데 거기서 있던 백선엽이나 김백일 같은 분들이 여기 장교로서 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친일 저기 성향이 낀 군인들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던 거죠. 사실 봉기군이 직접 많이 싸운 건 아니고요. 봉기군은 이제 미국 정부의 진압이 시작되자 지리산 산악지대로 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수나 순천 지역에 싸울 때는 사실 시민들 참가했던 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진압군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해가 좀 컸을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수 순천 지역에서 봉기군이 잡혀서 위통이 옷을 벗기고 잡힌 장면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초등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봉기 관련자들이 색출하기 위한 거죠. 누가 도와줬냐? 누가 갈려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럼 여기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제주 사도는 똑같았지만 사람들한테 경찰 가족이나 구인 가족은 나오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뭐 군수, 공무원 가족 나오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색출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지역별로 엄청 많습니다. 학살이 많아요. 그리고 여수는 5,000명, 순천 2,200명, 보성 400, 고흥 200, 광양 1,300, 구례 800, 곡성 100명 정도로 하는데 누가 죽였느냐? 95% 이상이 군인과 경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수 사건의 영향을 보면 첫 번째는 자익 세력이 척결하는 숙군에 통한 반공 군대로 변화합니다. 국군이. 그 전에는 좀 다양한 세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공 군대로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서 690여 명이 사형을 당하고요. 학교 내에 있는 자익성형의 교사나 학생들이 추출되고 학교 내 군대가 만들어진 학도 학군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령 등이 제정됩니다. 군사적 특별 사항에서는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그 지역을 군사적 행위를 하고요. 국가보안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행동을 보이면 잡아갈 수 있게 만든 거죠. 물론 뒤에 좀 개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수 사건 의미를 보면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비난을 감수해야 할 존재이고 죽더라도 마땅한 존재, 누구라 죽을 수 있는 존재, 죽음을 당하지만 항변하지 못한 존재인 빨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반공주의가 등장하는데 반공주의는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반대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저항가에서 있는 대중을 억압하고 사회생활을 모두 반공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이용했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은 감시, 통제받는 존재이자 언제 어떠한 이유로 행동으로 국민의 범죄에 추방될지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받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339쪽을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여러 가지 반대, 남북 협상,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 4.3, 세 번째는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 반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세워집니다. 그 선거가 바로 유엔에서 결정된 50 총선거죠.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의 선거안을 발표했는데 그 선거가 바로 50 총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스터인데요. 기권은 국민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다. 그래서 여러분의 총선거로 독립이 열립니다. 중앙정부 수립. 참 그 당시에도 뭐 디자인 괜찮죠. 그러니까 투표한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21살 이상의 남녀가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입니다. 우리가 뭐 선거권이 여자 선거권이 여성 선거권이 사실은 1940년대에도 아직 잘 안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60년대 정도 이뤄보면 한국의 최초의 민주선거가 남녀 평등 선거가 참 역사적 의미가 큰 거죠. 지금은 투표용지에 우리가 도장을 찍는데 이때는 동그라미로 표시했대요. 그리고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고요. 총 지역구는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원래 보통 지금 4년인데 이때는 한번 해보자 이런 이에 있어서 2년 정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2년 정도 했습니다. 민족 반영제는 선거권이 제한되었죠. 김규식 등 남북 협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불참하게 됩니다. 요새는 TV에서 이제 토론회를 보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 번
공터 같은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토론회를 하는 거죠. 연설회도 하고요. 그래서 투표 앞 선거를 보면 앞에서 이제 후보들을 보고요. 들어가서 여기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여기 안에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병풍으로 가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 병풍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옆집 아시는 뭐 하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습니다. 자, 결국 이제 중요한 건 투표 결과인데요. 투표 결과는 남북 협상에 참가했던 김규식 세력이 참가 안 했기 때문에 생각보로 이승만에게 유리한 선거였죠. 이승만의 직계였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55석, 이승만의 편이었던 대동청년단 지청경 계열이 12석, 한국민주당이 29석, 조선민족청년당 대표였던 이범석 계열이 6석, 그래서 토합 102석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무소속은 중도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조금 반대적 세력이 나겠죠. 기타 11석, 무효 2석입니다. 이 무효 2석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제주 4.3을 인해서 선거가 무효화됐던 지역이죠.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청청이나 이범석은 다 만주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봉오도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했던 이범석도 있고요. 지청청 같은 경우도 이제 만주에 활동하다가 김구의 부름을 받고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에서 이제 한국광복군의 총대장이었죠. 그래서 약간 김구 계열이지만 이때는 이승만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최초의 국회가 198명으로 이었다는 건 아까 설명했죠. 왜 2명이 없느냐? 제주 4.3 때문이죠. 의장으로는 이승만, 부의장으로는 신익희, 김동원이 선출됩니다. 초대 재헌법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국가의 최고의 법을 만든 거고요. 그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이름 나왔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하게 되고요.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의원이 국회가 중심이 된 내각이 구성된 방법을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된 행정부가 중심이 될 거냐를 따졌죠.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8명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국회의원들이죠. 자, 결국 국회의원들이 정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재헌 헌법이죠. 7월 17일 날 여러 논의 끝에 헌법이 공식 발표되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상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상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방법은 국회에서 이루어진 간접 선거, 우리 간선제라 부릅니다. 그 대통령, 부통령을 뽑습니다. 임기 4년, 중임 2번 할 수 있습니다. 2대 국회의원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했습니다. 자, 재헌헌법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는 민족 독립권을 재건한다. 여기 알듯이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바로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하는 거죠. 민주독립국가는 새로 건국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기 4281년 7월 12일 날 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저기 중에서 87조 보면 좀 지금하고 다르긴 하죠. 주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가스,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한다.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사회주의 성향이 조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원했던 거죠. 독립운동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우리가 작년에 배웠듯이 독립 일제 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건국 강령등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헌법에 반영되어 있죠. 지금은 조금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헌법에 사인하고 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대통령, 부통령 선거입니다. 제33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됐는데 이승만 후보가 출석 의원 중 196명 중 180대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고요. 5에서 부통령인 이회영의 동생이었던 이시영이 133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승만이 180표 받았고요. 김구가 실제로 김구는 이 정부에 참가하지 않겠지만 13표가 나왔고 안재용, 서재필이 나왔죠. 서재필 후보도 안 나왔는데 누가 서재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1차 1차 투표였는데 1차 때는 이시영과 김구가 비슷해서 2차 투표했는데 그때 이시영이 133표로 됩니다. 김구가 막상 됐어도 안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초대통령을 취임하고요. 우리 부통령 이시영도 취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드디어 수립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옛 조선 총독부에서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했었죠. 그래서 이승만이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로 나왔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인이죠.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데는 이승만, 메가더, 이 하지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듯이 유엔 감시하에 청구된 실시된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우리가 1948년 12월 12일 날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이 동의했죠. 물론 이제 러시아나 뭐 여러 가지 나라들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게 됐죠. 근데 이 문제가 된 게 뭐냐?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된 지역, 쉽게 말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해석은 유엔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유엔 감시하에 선거된 실시가 된 지역이 38도 이남이라는 뜻은 뭐냐? 결국 38도 이북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뜻인지 맞다는지 좀 논의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땅이라 생각했어요. 북한 지역까지 모두.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이나 연합국 입장에서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이제 북진을 할 때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 유엔에서는 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유엔 연합국 소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보고 이제 한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땅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38도선 이남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북한도 여기에 맞춰서 기다렸다는 듯이 8월 25일 날 선거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 임명을 해서 의장 허원, 국가 원수로서 김두봉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김일성이 내각 수상을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됩니다. 북한도 하나의 정부가 설립되게 된 거죠. 그리고 소련은 시비에 철수하면서 남북한이 결국 분단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슬프죠. 젊은 김일성과 제2인자 박헌영입니다. 우리 박헌영은 남쪽에서 조선공산당, 남조선 노동당을 이끌면서 남조선 지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공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죠?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가 실시를 결정됩니다. 그리고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됩니다. 바로 50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소련이 당연히 거부하겠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에서 결정이 다시 납니다. 어떻게 하냐? 가능한 지역만의 선거안이 발표됩니다. 즉 뭐냐? 바로 남한만의 총선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50 총선거라 부르고요. 쉽게 말하면 38도선 이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김규식이 주도했던 남북 협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 4.3이죠. 그래서 제주 4.3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희생도 있었고, 결국 이제 보면 제주도에서는 선거구가 어찌 됐나요? 바로 3개 중에서 2개 선거구가 실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나서 정부에서 이제 제주 4.3의 관련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 출병을 하는데 그 출병 거부가 있던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보통 여순 사건이라 부르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남북한의 단독 선거 반대는 끝나고 반대는 이루어졌지만 결국 50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단독 선거죠. 그래서 2년 임기고요. 남북 협상에 참가했던 사람 불참하고요. 최초의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진 국회가 재헌 국회가 만든 법이 바로 재헌 헌법이죠. 선거 분립을 하면서도 뭡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했습니다. 대통령 어떻게 뽑나요? 바로 간접 선거로 뽑니다.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과 부통을 뽑습니다. 4년 임기고요. 중임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누구가 됐죠?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통령이 되고요. 부통령은 이시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